발버둥 치다. 박하령 장편소설. 자음과 모음 출판사. 전과 같을 수 없는 후. 그 일, 그러니까 엄마를 피해서 도망친 그 일로 내겐 방아쇠를 당긴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겼다.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 총알이 날아와 어딘가에 콱 하고 박혔다는 건 엄밀하고도 완벽한 현실이니까.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총알이 날아와 내 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한 죽어도 그 전과 같아질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무시하고 못 본 척해도 박혀있는 총알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가시조차도 손에 박히면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 하물며 알이 굵고 견고하고 단단한 총알이야 오죽하겠냔 말이다. 일단 엄마와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 시작은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날 엄마를 피해서 도망쳤다는 죄책감 때문에 난 엄마의 눈을 피했다. 그리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는 문자로만 했다. 왜냐하면 엄마와의 모든 대화는 눈을 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날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곳에 나타난 엄마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쉽게 꺼내들고 흔들어대며 비난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은 우리 집에서는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일은 그냥 나 혼자 꿀꺽 삼켰다. 대신 다른 종류의 억울함이 거대한 파도로 밀려와 죄책감을 흔적도 없이 다 덮어버리기 시작했다. 명분이 분명한 나의 억울함은 너무도 기세등등해서 죄책감 따위는 이름도 못 내밀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엄마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누구에 대한 분노냐고? 평범하지 못한 내 존재, 그로 인해 벌어진 예사롭지 않은 일들. 머릿속에 양손을 넣고 피가 나도록 박박 긁고 싶은 기분이 들 만큼 무지막지한 분노가 내 피부의 솜털처럼 촘촘히 맘에 박히기 시작했다. 물론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다.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주말 저녁. 모의고사 준비를 하느라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수학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채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다. 톡톡톡톡. 틀림없이 엄마가 내는 무책임한 소음일 게다. 난 짜증이 나서 샤프를 손에 쥔 채로 책상을 두들기며 투덜댔다. 좀 그만하지.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낸 짜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 그냥 내게로 할 일 없이 돌아오는 독백 같은 짜증일 뿐이다. 엄마 아빠는 당신들이 내는 무책임한 생활소음을 못 들으니 관리할 능력 또한 전혀 없다. 고로 나의 짜증에도 반응할 리 없다. 난 소음을 이겨내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끼고 음악의 볼륨을 높였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음악 소리를 밀치고 들어온 고약한 소음은 내 귀를 계속 자극했다. 탁탁탁탁. 톡에서 탁으로 소음은 자체 진화를 하며 발광하듯 높아져만 간다. 난 참다 못해 주방으로 튀어나갔다. 내일 아빠가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의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아빠는 지금 중국집 요리사로 일하지만
원래는 화가가 꿈이라서 농인들의 화가 동호회인 농미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는데 내일 그곳에서 정기 야유회를 가신단다. 도마 밑에 쇠로 된 S자고리가 걸려 스테인리스 바닥을 치면서 무식한 굉음을 내고 있다는 걸 엄마는 전혀 모른 채 치열하게 도마질을 하고 있다. 난 주방으로 뛰어가 엄마가 쓰고 있는 도마를 번쩍 들어 S자고리를 빼내 식탁 위에 놓고는 뒤돌아 방으로 향했다. 난 그냥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다. 엄마의 비명 같은 외침을 듣긴 했지만 무시했다. 아마도 놀랐다는 표시이리라. 나의 등장을 예고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으니까. 뒤이어 이런저런 예사롭지 않은 소음들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애써 무시하기 위해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그런데 잠시 뒤 누군가 내 등짝을 호되게 내리쳤다. 아빠다. 뭐야? 뭘? 엄마, 손. 내가 불쑥 나타나 도마를 빼는 바람에 놀란 엄마가 손을 벤 것이다. 엄마에게 사과해야 할 타이밍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안에서 일어선 바늘끝 같은 뾰족한 분노가 나를 사정없이 찔렀기 때문에 엄마의 아픔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분노가 이성을 장악하고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통만 눈에 보이기 마련이다. 난 아빠에게 따지듯 손을 들어 말했다. 진짜 아파. 이건 엄밀히 말해 폭력이다. 정말로 머리끝이 쭈뼛서도록 등짝이 얼얼했으니까. 아빠는 자기 손이 맵다는 걸 전혀 모른다. 평상시에 수어를 하기 위해 내 어깨를 치거나 잡을 때도 자신이 얼마나 우악스럽게 잡는지조차 아빠는 모른다. 물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일깨워주지 않은 나한테도 책임은 있을 테지만 어깨를 치거나 잡는 일은 아빠에겐 수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번번이 지적할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 수어는 보호받아야 하는 최우선의 무엇이니까.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아프다고 얼굴을 찡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빠는 너무나도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농인, 말하다, 친다, 당연하다. 난 단지 살살 치라는 이야기였는데 아빠는 이런 식으로 정색을 했다. 마치 자신의 권리를 내가 침해라도 하려고 든다고 생각한 건가 보다. 오해를 풀기가 번거로워 그 뒤로는 그냥 감수했다. 아니, 번거로워서라기보다는 그냥 감수하는 역할이 내 몫인 것 같아서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많다. 하지만 등짝의 통증 정도야 일도 아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우리 집에는 쌍방과 실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엄마가 낸 소음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왜 언급조차 없는 거지? 모르고 낸 소리라고 해서 늘 나만 감수해야 하는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해야 하는 거지? 난 언제까지 두 분의 장애를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거지? 목까지 차오른 억울함에 나도 모르게 비아냥거림이 터져나왔다. 물론 수어는 하지 않았다. 다만 들키고 싶은 혼잣말이라 천천히 말했을 뿐. 어쩌라고? 내 입을 읽은 아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진다. 아빠의 눈은 설마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 평상시처럼 아빠의 얼굴에 그려진 말을 읽지 않았다. 난 여전히 어쩌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자 아빠는 손을 들어 말했다. 너, 엄마, 사과해. 왜 안 해? 난 아빠의 질문에 대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고로 난 몸을 돌려 바로 밖으로 나갔다. 신을 발에 꿰차면서
이 밤에 어딜 가려고? 뒷일은? 이런 걱정을 머릿속에 그리긴 했지만 이미 내 몸은 집을 벗어난 뒤였다. 엄마가 낸 소음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으면서 내가 소음 제거를 하려다 생긴 실수에 대해서만 다그치려 든다는 게 억울했다. 늘 이런 식이다. 이 일은 빙산의 일각, 아니 빙산 위의 먼지 같은 일일 뿐이다. 사소한 상징이랄까? 그날 박힌 총알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사소한 상징을 앞세워 드러내고 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대들 수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 집에서 난 약자가 아니다. 나는 부모의 어린 자식이면서도 일정 부분에서는 늘 부모를 보호하고 이끌어야 하는 말할 줄 아는 강자다. 그러므로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엄마 아빠를 상대로 대드는 건 비겁한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 아니, 해서는 안 되는 거로 세뇌당했다. 세뇌는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머릿속에 그 사실을 쳐넣는 것만이 세뇌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세뇌라는 것도 있으니까. 단지 내 귀가 들린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듣고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 아빠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해본 적도 없다. 나는 늘 태생적으로 볼을 내야 했고 엄마 아빠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늘 가위를 내면서 내게 부탁하고 의지했다.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래왔고 주변 사람들도 누구든 나를 보면 그래야 한다고 주걱거렸다. 아니,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 아빠는 가위의 자리를 선점하고 앉아 있었다.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니 네가 잘해야 한다. 난 잘해내야 할 숙제를 안고 태어난 아이다. 간신히 말을 배운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수어를 입말로 바꿔 전하는 숙제를 해야 했다. 동네 친구들하고 나가 뛰어노는 일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숨바꼭질을 하는 중인데도 가슴을 졸이며 숨어있는 나를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끄집어내서는 당신 말을 전하라고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편을 짜고 노는 놀이에서도 난 늘 시시때때로 이탈해야 했다. 그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아이들은 서서히 나를 놀이에서 제외시켰다. 아이들로부터 열애가 된 나는 어디든 끼어들어야 한다는 소속 본능 때문에 자발적으로 어른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는 훈수두는 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동네 아줌마들 뒷담화, 전기세 이야기, 반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등등. 재미는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이어야 하지 땀나게 풀무지를 해서 불붙게 하는 무엇이 아닌데도 말이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조숙하던 소리를 자주 들었다. 다들 무슨 엄청난 칭찬인 양 내게 조숙하다고 말들을 했지만 난 조숙이 필요에 의해 억지로 피운 꽃이나 카바이드로 익힌 홍시와 같단 생각이 들어서 그리 좋게 들리지는 않았다. 난 부모님의 부록 같은 아이였다. 일은 계속 꼬일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다. 내 호출을 받고 나온 주은이는 평상시와 달랐다. 나를 위한 배려나 호의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주은인 내 이야기를 듣자마자 토를 달았다. 야, 그래도 넌 부모님 잔소리 덜 듣잖아. 다행인 줄 알아.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내 발로 찾아왔건만 주은이는 전혀 위로를 할 자세가 아니었다. 사실 빌라 입구로 걸어 나오는 주은이를 멀리서 보는 순간부터 왠지 빈정이 상했다. 윤택함이 줄줄 흐르는 듯한 체크무늬 면티를 입은 모습이 나를 자극했고 그냥 막연하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감정이란 건 잘 알지만 주은이를 만날 때마다 익숙하게 동반되는 감정이라 서둘러 내 안에 구겨넣고 무시했다. 그렇게 난 애를 썼건만 주은이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다행인 줄 알라는 말을 하다니.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다른 애들은 엄마나 아빠가 잔소리를 퍼부으면 한 귀로 듣고 흘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나 같은 농인 부모를 가진 애들은 그게 불가능하다. 왜냐? 날아다니는 소리로 잔소리를 듣는 게 아니니까. 신준, 그딴 소리 하지도 마. 그래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우리 아빠보다야 헐났겠지. 낫긴 귀는 딴청을 하기 쉽지만 눈으로 보는 말은 딴청이 쉽지 않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상상을 하기 쉽지만 눈으로 보는 말은 그게 안 되거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진짜다. 귀에는 눈이 안 달려 있어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잘 티가 안 나지만 눈으로 보는 말은 보면서 눈빛이 모든 걸 다 말해주기 때문에 티가 금방 난다. 눈빛은 어수룩한 유치원생 같아서 웬만하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눈으로 봐야 하는 잔소리는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그 잔상이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다. 과연 그럴까? 그렇거든? 농인과의 대화는 다 눈을 마주치고 해야 한다. 귀를 못 쓰는 대신 눈과 손과 입모양,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 다 읽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일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다. 말할 때는 오로지 말만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도 엄마가 뭘 물으면 수저를 내려놓고 손과 입과 표정과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한다. 시야가 차단된 원거리 대화? 그런 건 우리 집에 없다. 이외에도 일반 가정과 다른 많은 애로사항을 늘어놓았건만 주은이는 쉽게 나가떨어지지 않고 응대했다. 그렇다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래도 소리가 주는 공포도 만만찮은 거거든? 공포영화 볼 때 소리가 안 나면 훨씬 덜 무섭잖아. 물론 무음이니까 덜 무서운 건 분명 있겠지. 거봐, 너야말로 잘 모르는데 우리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머리끝이 삐쭉 서는데 딴청이 쉬운 줄 아냐?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라서 아예 일시적으로 문해화가 돼버린다고. 어제도 딴 일 때문에 좀 늦었는데 다짜고짜 어찌나 버럭 소리를 지르는지 겁나 쫄아서 그냥 학원 보충했다고 뻥쳤는데 바로 뽀록나서 세상에 무슨 집구석이 도무지 대화가 안 돼. 있잖아, 사실은 주은이는 평소답지 않게 진저리를 치며 자기 집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난 주은이의 진저리가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최고의 지성인인 교수 엄마 아빠를 두뇌에 푸념은 내 것과는 급이 다를 것이다. 내 것의 고통이 더 크므로 난 더 아픈 자의 권리로 주은이의 말을 끊었다. 잠깐, 근데 너 무서운 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 소리야? 무서운 거보다 더 무서운 건 무서워할 수조차 없다는 거야. 나도 너처럼 거짓말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개기기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고. 원천봉쇄라고 알아? 그때였다. 주은이가 갑자기 발딱 일어서더니 아주 떫은 표정으로 말없이 나를 내려다봤다. 주은이의 눈에 저기가 끓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순간 얘가 혹시 나를 한 대 치려는 건 아닐까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처음 보는 주은이의 낯선 표정이라 나는 얼른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 아참, 너 좀 전에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주은이는 내 말에 대답 대신 팔짱을 낀 채로 침이라도 뱉어내듯이 욕을 했다. 하면 되잖아. 하라고. 너도 부모님한테 개겨.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핑계가 많아?
그게 왜 핑계야? 너 모르나 본데 넌 맨날 너네 엄마 아빠를 내걸고 무기 삼아서 떠벌린다고. 뭐? 무기로 삼아 떠벌리다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건 한 대 된통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얼얼할 정도로. 솔직히 조건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웽웽거리는 우리 아빠나 못 듣는 너네 엄마 아빠나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랑만 산다는 지수나 형제자매가 바글바글해서 숨 막힌다는 승민애나 둘러보면 다들 결격 사유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왜 너만 자랑질이야? 너도 개기고 싶으면 개겨. 착하든가 아니면 착하지 말든가 둘 중 하나만 하지 왜 착해야 하는 네가 싫다고 떠벌리는 거야? 자랑질이라니 너 지금 반어법으로 말하는 거야?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법이야. 넌 네 고통을 자랑질한다고. 뭐가 그렇게 유세야? 너만 아프니? 너의 그 투정 지겨워. 그러더니만 주은이는 발딱 일어나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건 뭐지? 기분이 싸해지는 순간이었다. 고통을 자랑한다고? 세상에 고통을 자랑 삼는 사람도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드나들었다. 주은이가 사라진 그 자리에 혼자 멍청하게 서 있는 나를 경비 아저씨가 멀리서 바라봤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게 분명할 텐데도 괜히 무안해졌다. 경비 아저씨마저도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기분이 터무니없이 들어 주은이네 빌라 단지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 하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저 아저씨는 입주자 편일 테니까. 자기 편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정해진다. 사람들은 냉정하게 사리분별하고 올바른 가치를 앞세우면서 편을 들지 않는다. 거대한 쇠문으로 된 빌라 입구를 통과하며 돌아본 주은이네 복층 빌라가 오늘따라 유난히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내 집이 아닌데도 친한 친구의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은근한 자부심으로 바라보던 적이 있었던 그 복층 빌라가 그 순간엔 나를 야멸차게 밀어내는 기분마저 들어 처참했다.